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이며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상임 고문이 LA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초청으로 LA에서 시국 강연회를 가졌다. 제3공화국 때 7.4 남북공동성명 작성과 참여를 한 이동복 고문은 남북문제 전문가로 이날 강연회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남한을 사회 공산주의화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의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의해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은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는 보수 우파를 중심한 단합된 국민적 저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 강연의 내용이다. 최근에는 여러분께서도 모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고국 안에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 6월에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영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저도 그 5명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무슨 그 비상국민회의의 행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비상국민회의 입장에서 우리 그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걱정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결국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재작년에 우리가 탄핵 파동이라는 큰 광풍을 우리가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탄핵 파동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지금 수립돼 가지고 2년 이제 만 2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잊지 못했던 이상한 곳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1945년에 우리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에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그 한 달 좀 못 되는 기간 후에 평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분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20세기의 이후에 국제 평화와 이제 질서를 관리할 국가연합이 생겼는데 그 국가연합의 결정으로 48년 50 선거가 실시됐고 거기서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이것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됐다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두 개의 국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국가고 북한은 비합법적인 국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은 그 방법으로 되긴 틀렸죠.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되긴 틀렸지만은 그러나 통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역사적 사실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경위는 이렇고 북한이 수립된 경위는 이렇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정립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일 문제가 논의 해결돼야 된다는 당의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수립됐는데 그 남북이 그 정적으로 분단되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남과 북이 현격하게 북한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연자원에서 유일한 예외가 아마 은일 겁니다. 은만이 남한에 부존량이 많고 나머지 천연자원은 모두 북한에 절대적으로 있고 또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전기는 해방 당시에 120만 킬로와트의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92%가 북한에서 발전이 되고 8%만이 남한에서 발전됐어요. 인구는 남한이 2배인데 이런 상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남한이 형편없이 북한보다 더 가난했죠. 그러다가 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한 5년 전에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대한민국은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10위권의 아주 강성한 국가로 성장을 했고 북한은 그렇게 그 분단될 때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나라가 지금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아주 끝을 방황하는 그런 그 존재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통일 문제를 고려해야 돼요. 통일 문제에서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 이후에 통일된 나라가 통일 이전의 나라보다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는 통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통일된 국가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 정도의 국가는 돼야 통일을 이룩할 이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독일 통일의 그 결과입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통일된 결과로 독일은 과거의 통일 이전의 독일보다 사실 강대해지진 못했죠. 왜 강대해지진 못했느냐? 분단 당시의 서독은 세계에서 2번째 경제대국입니다. 분단 이전의 서독이. 그런데 분단 이후에 통일된 독일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5번째인가 6번째예요.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EU, 유럽연합, 그 다음에 아마 독일일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통일 이후에 독일이 통일 분단 상태의 서독보다 못하게 됐는데 뭐 못하게 된 것은 상대적이고 지금도 독일은 잘 나가는 나라죠. 이러한 통일이 아니고 가령 우리가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과 같은 상태로 된다. 그런 통일을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는 이 통일 문제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에 비슷하거나 대한민국과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통일이 돼야지. 가령 이 대한민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국가로 통일된다면 그 통일은 우리가 걷어차야지 우리가 통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남북 간의 통일 문제는 어디에 고착이 되느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식의 통일이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북한을 자극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론이 아주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통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합의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합의하려면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근데 북한은 지금도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의 통일을 희망하지 남한식의 통일을 희망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식의 통일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북한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통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는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돼요.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참 지상의 명제다. 맞다. 그러나 그런 통일은 통일이 된 결과가 적어도 대한민국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아야 된다. 뭐가 좋거나 나쁘지 않아야 되느냐? 경제적인 번영이 나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과 자유. 인권과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누리는 인권과 자유가 가령 박탈당하는 그런 통일의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근데 북한은 지금도 통일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통일이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주체의 통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 체제가 가령 지금 체제를 포기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이 고통스럽고 좀 여러 가지로 참기 어렵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죠. 두 가지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는 북한이 변화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자극을 줘야 돼요. 또 하나는 통일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는 경제 가지고 이 세계의 얼굴을 드러냈다가는 그 거덜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성공하고 경쟁력이 있는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독일 통일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동독은 완전히 빨가벗고 서독의 마르크화를 퍼부어가지고 동독을 지금 서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죠. 그 돈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했던 주제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니까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당시에 1990년 통일을 이룩할 당시에 서독의 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당시에 서독의 경제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력보다 더 강력했어요. 더 강력했는데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례는 4대 1입니다. 서독이 4명이고 동독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독을 경제적으로 재건해 주는데 서독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데 서독 사람 4명이 그 나눠서 부담을 하는데 남북한은 지금 인구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남한 사람 2명이 이 서독 사람 4명이 감당했던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 당시에 서독의 경제력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우리 경제력을 더 키워야 돼. 우리 경제력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돼요. 그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북한이 변해서 이러한 그 경쟁력이 있는 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오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남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이상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를 완전히 좌쪽 사람으로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고 지금 대법원이 8대5의 비율로 오른쪽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5대4고 지금 모든 정부 기관의 인적 구성이 좌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됐어요.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인데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원인은 원인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돈을 나눠주는 걸 아주 중심으로 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려면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잡혀야 된단 말이죠. 그 수입은 어디서 생기느냐? 거의 국가 수입의 80%가 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충당이 됩니다. 법인세로. 그런데 지금 기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죽어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은 기업의 오너의 길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기업 오너를 죽여가지고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하는 것이 기업의 노동자하고 기업가를 지금 대항을 시켜가지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면은 1919년에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제 절반이 공산체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스 레닌이나 그 전에 그 칼 막스나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혁명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업의 소위 이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들하고 기업가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겨서 근로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소련도 혁명이 났을 때 소련은 산업화가 되질 않고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뭘 했느냐? 농민들하고 소련은 아주 농노제였으니까 농민들하고 지주들 사이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지주들에 대한 보복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그 혁명의 아주 그 핵심 이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전 세계에 펼쳐진 공산주의 국가들 등장할 때마다 그런 과정이 다 반복이 되고 북한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죠. 해방 당시에 북한에 무슨 산업이 있었습니까? 산업가라는 게 없죠. 기업가. 그러니까 농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지주들한테 반항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 대에 걸쳐서 모시고 있던 지주를 소장농도로 때려부시라 그러면 잘 때려부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했느냐? 토지 개혁을 해서 지주들을 몰아내가지고 딴 지역으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주들이 있던 땅을 갈아먹던 소장농들이 그 지주에 대한 이런 어떤 인연이 없어지니까 지주들을 마음 놓고 욕하고 매도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 북한에 이런 아주 획일적인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이승만 박사 때 토지 개혁이 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토지의 농민들의 소위 토지 소유율이 거의 80~9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농민 가지고 지주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뭘 하느냐? 기업에 근로자하고 기업가 사이를 이렇게 대립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지금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의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국가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기업이 안 됩니다.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큰 문제가 지금 생겨 있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전도에 엄청난 위험 신호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이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편법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이 현재 집권 정당의 우호적인 그 정당들을 의회에 등장시킨 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필요가 절대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아주 우울합니다. 왜 우울하냐? 정부 기관이 완전히 좌파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아주 불행하게도 언론 기관이 완전히 좌파들의 손에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이 현 정권을 가령 콩으로 파투리 매줄 쓴다고 그래도 그 언론이 이론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보는 저 나름의 안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었느냐? 근데 돌이켜보면은 있었어요. 1592년부터 44년 동안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1580년에 태어나서 60년을 살았다 합시다. 우리 60평생에 44년 동안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 정유재난을 겪고 정묘호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남아가지고 그 뒤에 그 일본한테 35년 동안 그 식민 통치를 당하고도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을 겪고도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그 이 세계 10위권의 그 강대국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만은 그 걱정하는 순간을 빼놓고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겪은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한민족이 망하는 순간에도 망한 적이 없어요. 살아났고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상황도 저는 결국 우리가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아니지만은 역사는 말이죠. 우리한테 뭘 보여주느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는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돼주시면은 그것이 국내적으로 다시 투사가 돼서 국내의 분열상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우선 로스앤젤레스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부탁을 지금 또 드립니다. 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5.18 문제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5.18 문제도 뭐가 문제였든지 간에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과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첫째로 굉장히 국내가 좀 시끄러워질 것이고, 또 그동안에 제가 예측하건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자꾸 실정을 거듭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국민적 저항으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진득하게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서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우리가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면서 제 부족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